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낡은 배달 스쿠터의 핸들을 쥔 강지훈의 손등을 스쳤다. 그는 헬멧 바이저를 살짝 내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지는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복장은 영락없는 배달 기사였다. 빛바랜 재킷, 달아빠진 청바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한 낡은 배달통.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아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이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거리를 떠도는 다른 이들과 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본질을 분석하며 가치를 판단하는 억만장자 투자자의 눈빛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투자사 이클립스 캐피털에 숨겨진 회장 강지훈. 그는 1년 전 피비린내 나는 금융계를 떠나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기로 결심했다. 익명성 뒤에 숨어 가장 평범한 삶을 살며 그는 인간과 세상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오늘 그의 마지막 배달지는 아우라 코스메틱이라는 신생 화장품 회사의 본사였다. 서류 하나를 전달하는 간단한 임무였지만 스쿠터를 주차하고 건물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공기 중에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역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 경영자실이 있는 20층으로 향하는 동안 지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일부러 기른 수염과 피곤해 보이는 인상은 그를 완벽한 소시민으로 위장시켜 주었다. 아무도 이 남자가 단 몇 시간 만에 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본과 정보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20층에 도착하자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대표이사실 앞 복되는 비서 한 명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고 굳게 닫힌 문 안쪽에서는 격앙된 남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류 배달 왔습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비서는 화들짝 놀라며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허름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은 대표님께서 중요한 손님과 대화 중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바로 그 순간 대표이사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굴. 지훈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최태민. 적대적 M&A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 베리타스 캐피타로의 대표였다. 금융계의 포식자 기업 사냥꾼. 그의 별명은 여러 가지였지만 모두 탐욕과 무자비함을 의미했다. 한서연 대표,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당신의 그 예쁜 회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시장은 정글이고 당신처럼 연약한 초식동물은 결국 나 같은 포식자의 먹이가 될 뿐이야. 최태민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이 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바로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 한서연이었다. 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가늘고 긴 목선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듯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꼿꼿한 자세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을 자존심과 강인함이 느껴졌다. 최태민 대표님, 당신의 그 저열한 방식으로는 아우라를 가질 수 없을 때 없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제게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꿈과 열정이 담긴 곳이니까요. 당신 같은 돈벌레는 결코 이해할 수 없겠죠. 한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최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꿈 열정, 그런 감상적인 단어들로 회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나. 주주들은 꿈이 아니라 수익률을 보고 움직이는 법이야. 내가 당신 회사 주식을 공매도로 박살내고
언론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아. 그때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보자고 그는 한서연의 어깨를 일부러 거칠게 스치며 지나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굴한 미소를 띤 그의 부하들이 뒤따랐다. 복도에 남겨진 것은 한서연과 그녀의 비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배달기사 강지훈뿐이었다. 최태민 일행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한서연의 굳건했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김 비서. 저런 협박에 무너질 거였다면 시작도 안 했어.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압박감을 지훈은 읽을 수 있었다. 한서연은 그제야 복도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아, 배달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못 볼 꼴을 보여드렸네요. 그녀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다. 지훈은 말없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를 받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의 낡은 옷차림이 아닌 그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은 그녀의 눈 속에서 절망이 아닌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오르는 투지를 보았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자의 눈빛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까딱하고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방금 전의 광경을 머릿속에서 되짚었다. 최태민의 오만함, 그리고 한서연의 강인함. 그는 수많은 CEO를 만나봤지만 저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녀의 회사 아우라는 분명 혁신적인 기술력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태민 같은 포식자가 저렇게까지 집착할 리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훈은 안으로 들어섰다. 1층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최태민의 방식은 예측 가능했다. 여론조작, 주가 폭락 유도, 그리고 이사회를 장악하여 경영권을 헐값에 빼앗는 것.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의 수법이었다. 한서연은 용감하게 맞서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이 거대한 공격을 막아낼 실탄이 부족해 보였다. 건물 밖으로 나온 지훈은 스쿠터에 올라타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아우라 코스메틱의 로고가 박힌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사무실의 불빛들. 저 안에는 한서연의 꿈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을 터였다. 1년간의 휴식은 충분했다. 세상의 밑바닥에서 지켜본 인간 군상은 그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었다. 이제 그 힘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정의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최태민 같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을 그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서연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가능성에 투자하고 싶어졌다. 그것은 그 어떤 재무제표보다도 확실한 투자 가치였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투박한 폴더폰을 꺼냈다. 스마트폰이 아닌 오직 통화와 문자만 가능한 구형 모델이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바로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클립스 캐피털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 비서였다. 그는 지훈의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었다. 김 비서, 2가지 조사를 부탁하네.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배달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첫째, 베리타스 캐피탈의 최태민. 그의 모든 것, 개인자산, 차명 계좌, 약점 숨겨진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둘째, 아우라 코스메틱의 한서연 대표. 회사의 재무상태, 기술력, 그리고 그녀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강지훈의 이런 갑작스러운 지시는
언제나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다시 헬멧을 썼다. 시동을 걸자 낡은 스쿠터 엔진이 힘겹게 울었다. 그는 다시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 행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과도 같았다. 한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던 최악의 하루가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거대한 행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운은 방금 전 자신을 스쳐 지나간 초라한 배달기사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강지훈의 낡은 스쿠터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지만 그의 진짜 아침은 그곳에서 30km 떨어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되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급 주거 공간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비밀 사령부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버튼 하나로 불투명하게 변했고 벽면은 실시간 주식 시세와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바뀌었다. 강지훈은 어젯밤의 배달기사 복장을 벗고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캐주얼 차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밤사이에 그는 강지훈이 지시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왔다. 보고하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최태민. 알려진 대로 공격적인 M&A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혐의가 짙습니다. 특히 오리온 벨트라고 불리는 수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해외에 설립한 세계의 유령 법인을 통해 동시에 특정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넣어 인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킨 후 바닥에서 헐값에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오리온 벨트. 사냥꾼 오리온의 허리띠에 있는 세 개의 별처럼 세 개의 창구를 이용해 목표물을 포위하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어떻지? 한서연 대표의 부친이 설립한 회사로 5년 전 작고하신 후 한 대표가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은 아우라 펩타이드 과이라는 독자적인 노화 방지 펩타이드 성분입니다.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지만 지난 3년간의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투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최태민 측의 방해 공작으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아우라 코스메틱의 재무제표와 기술 보고서를 띄웠다. 지우는 날카로운 눈으로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부채 비율은 높았지만 기술의 잠재 가치는 엄청났다. 제대로 된 투자와 마케팅만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코스메틱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진주였다. 한소연은 진흙 속에서 진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서연 대표는 강한 사람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부친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 5년간 업계의 모든 편견과 싸워왔습니다. 배경도 인맥도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최태민 같은 상대를 만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태민은 아우라의 기술력을 탐내고 있었고 한서연의 약점을 파고들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수는 분명 오리온 벨트를 이용한 주가 폭락 작전일 터였다. 알았다. 나가보게. 회장님, 저희 이클립스 캐피탈이 직접 나설까요? 자금력으로 찍어 누르면 베리타스 정도는... 아니, 지우는 단호하게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내가 직접 나서면 최태민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가 주목하게 될 거다. 그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사자가 토끼를 사냥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는 없지. 이건
그녀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싸움이다. 나는 약간의 힌트만 줄 뿐이야.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미스터 K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를 떠올렸다. 몇 년 전 그는 부패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비자금을 폭로하고 가치 있는 중소기업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금융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다. 그는 유령처럼 나타나 시장의 정의를 바로잡고 홀연히 사라지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를 여의도의 유령이라 불렀다. 그날 오후 지훈은 다시 낡은 스쿠터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으로 향하는 또 다른 작은 소포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김 비서가 의도적으로 만든 배달건이었다. 그는 현장의 공기를 직접 느껴야 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조차 힘이 없었다. 지훈은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척하며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최태민, 그 악마 같은 놈이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다던데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회사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옆쪽에서 날카로운 통화 소리가 들렸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비상계단 입구에 서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부사장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 기술을 헐값에 매각하자는 겁니까? 그건 항복하자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통화를 끄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과 나약함과도 싸워야 하는 그녀의 고독한 처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어제 그 배달 기사임을 알아보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역시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상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듯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존중의 표시였다. 한서연은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책상 앞에 앉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한서연에게 무기를 쥐어줄 시간이었다. 그는 거대한 자금으로 그녀를 구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온실 속 화초로 만드는 길일 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지훈은 복잡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수차례의 가상 사설망, VPN 우회와 암호화 프로토콜을 거쳐 그의 진짜 IP 주소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추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발신자 이름은 단 한 글자 K였다. 수신인란에 한서연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의심을 살 것이다. 너무 적은 정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심을 꿰뚫는 그러나 받는 이의 능력을 시험하는 메시지여야 했다. 그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수신 한소연스 이메일 애드레스. 발신 K 제목 사냥꾼의 덫에 대하여. 한서연 대표에게 이틀 뒤 오전 9시 정각. 오리온 벨트가 당신의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3개의 해외 계좌에서 당신의 주식에 대한 조직적인 공매도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개장 5분 안에 주가를 20% 폭락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가장 밝은 별도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한다. 그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허상이다. 개장 후 3분 안에 당신 회사의 자사주 매입과 긍정적인 미공개 정보, 임상 3상 성공 데이터를 동시에 시장에 풀어라. 그들의 탐욕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가 간결하고 단호하며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메시지였다. 지우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다. 이 이메일 한 통이 한 사람의 그리고 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강인한 눈빛이라면 이 암호 같은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같은 시각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이사실. 한서연은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주가 차트와 은행의 대출 거절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쳐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자 K. 제목은 사냥꾼의 덫에 대하여. 그녀는 무심코 이메일을 열었다. 스팸이거나 혹은 최태민이 보낸 또 다른 조롱의 메시지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메일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오리온 벨트, 세계의 해외 계좌, 과도한 레버리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최태민 측의 내부 고발자인가? 아니면 더 정교한 함정인가? K 이니셜 K는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그녀는 화면의 암호 같은 문장들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이 알 수 없는 도박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 한서연에게 그날 밤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K가 보낸 이메일이 띄워진 모니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의심과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이성적으로는 함정일 가능성이 99%였다. 최태민이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기 위해 꾸민 정교한 계략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지난 5년간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오며 단련된 경영자의 직감은 이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오리온 벨트. 그토록 구체적인 수법의 이름과 공격 시점까지 명시한 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조롱으로 보기 어려웠다. 새벽 2시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신임하는 재무팀장 박성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팀장은 그녀의 부친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상사태입니다. 1시간 후 박 팀장은 퀭한 얼굴로 대표이사실에 들어섰다. 한서연은 그에게 K의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박 팀장의 첫 반응은 그녀와 같았다. 극도의 경계심. 대표님, 이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익명의 정보원을 믿고 회사의 비상자금을 움직이는 것은 도박입니다. 알아요, 팀장님. 하지만 최태민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한다면 결과는 어차피 파멸뿐이에요. 이건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한서연의 눈은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박 팀장과 함께 밤새도록 K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들이 가진 정보로는 오리온 벨트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K의 가설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만약 공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K가 제안한 대응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은 마치 상대방의 패를 미리 알고 치는 포커 게임과도 같았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박 팀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비상자금 사용과 미공개 정보 공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함께 지겠습니다. 그의 말에 한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고독한 싸움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틀 후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한서연의 사무실은 작은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그녀와 박 팀장 그리고 몇몇 핵심 인력들은 숨을 죽인 채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주시했다. 스크린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깜박이고 있었다. 오전 9시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치 키이 예언이 현실이 된 것처럼 스크린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 제도로부터 흘러나온 엄청난 양의 매도 주문이 시장을 덮쳤다. 개장 1분 만에 주가는 5% 폭락했다. 2분 만에 10%도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까지 이어지며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상황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대표님,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한서연은 침착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얼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K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만이 남았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9시 3분. 지금이었다. 실행하세요.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박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이다 준비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해. 동시에 홍보팀장은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모든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했다. 속보, 아우라 코스메틱 꿈의 성분, 아우라 펩타이드 과열, 임상 3상 성공, FDA 승인 임박,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에 게임 체인저 예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악재를 뚫고 터져나온 강력한 호재에 시장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인다는 소식은 주가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폭락하던 주가는 바닥을 찍고 맹렬한 기세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공매도 세력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에 되사려던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그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들의 매수세는 역설적으로 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형적인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오전 10시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는 개장 시보다 15%나 상승한 상태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최태민의 오리온벨트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해야 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상황실에서는 조용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직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한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해냈다.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작은 승리는 회사의 붕괴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던 직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 베리타스 캐피탈의 화려한 대표이사실. 최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처참하게 박살났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상대는 그의 공격을 예측하고 그 힘을 역이용하여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금전적인 손실은 크지 않았지만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떻게 된 거야? 한서연 그 계집이 감히 어떻게 내 수를 읽었지?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의 부하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다.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첩자 당장 색출해. 그리고 2차 공격을 준비해. 이번에는 이딴 장난 같은 수준이 아닐 거다. 언론 정치권 내가 가진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 아우라 코스메틱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 바닥에서 지워버릴 테다. 내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빼앗고 무릎 꿇리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지. 최태민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상처 입은 포식자처럼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해져 있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사무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한서연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K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최태민에게 원한을 가진 또 다른 인물, 아니면 순수한 조력자.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회사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은 사람들. 그때 낡은 스쿠터 한 대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며칠 전 최태민과 마주쳤을 때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았던 바로 그 배달 기사였다. 그는 헬멧을 쓴 채 잠시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는 듯 하더니 이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왜 자꾸 저 사람이 눈에 띄는 거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저렇게 평범하고 초라한 배달 기사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미스터리한 정보원 K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점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배달 기사에 무심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한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지켜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자신에게는 K라는 강력하고 미스터리한 아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최태민의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전투가 기다려졌다.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투지와 함께 미지의 조력자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한서연과 아우라 코스메틱의 직원들은 작은 승리에 고무되어 밤낮을 잊고 회사 정상화에 매달렸다. 하지만 한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처 입은 맹수는 반드시 복수하러 돌아오며 그 복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매일 밤 K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오지 않을까 이메일함을 확인했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최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닌 아우라 코스메틱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언론인들,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릴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팀, 그리고 그의 검은 돈을 받아먹은 애널리스트들을 소집했다. 공격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한 경제신문의 한 면 헤드라인이 포문을 열었다. 충격 단독. 아우라 코스메틱, 꿈의 성분이라더니 심각한 부작용 사례 속출. 기사는 날조된 인터뷰와 조작된 데이터로 가득했다. 아우라의 제품을 쓰고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가짜 피해자들이 등장했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는 회사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소셜미디어는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뱀 아우라 불매운동. 한서연 건 거짓말쟁이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회사의 고객센터는 항의 전화로 마비되었고 주요 판매처들은 줄줄이 제품 철수를 통보해왔다. 말도 안 돼. 전부 거짓이야. 한서연은 자신의 눈앞에서 회사의 명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해명 기사를 내려 해도 거대 언론사의 힘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이것이 최태민이 설계한 여론 재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최태민은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금융시장을 향한 총공격이었다. 그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공매도 폭탄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정규장이 마감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아우라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20%, 30%, 40%.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회사의 가치가 수천억 원씩 허공으로 사라졌다. 대표님, 증권사에서 마진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당장 증거금을 채워 넣지 않으면 저희가 담보로 잡힌 주식 전부를 강제 청산하겠다고 합니다. 박 팀장의 절규에 가까운 보고가 이어졌다. 은행들은 등을 돌렸고
투자자들은 비난의 전화를 퍼부었다.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전에 작은 승리가 안겨준 희망은 차가운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한서연은 대표이사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유산, 그녀의 꿈, 그리고 직원들의 미래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이메일함을 열었다. 하지만 K로부터의 답장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일까? 아니면 그의 도움조차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을까? 희미한 불빛만이 비추는 사무실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과 패배감을 느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강지우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 그리고 최태민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세상이 아우라의 비극을 이야기할 때 그는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냉정하고 침착했다. 최태민이 가진 모든 패를 다 던졌군.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김 비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가 곧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아니 김 비서요. 지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사냥감이 가장 깊은 함정에 빠졌을 때 사냥꾼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 그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우리가 쳐놓은 거대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야. 지훈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몇 수 앞서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헤드셋을 끼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비밀 트레이더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지만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피닉스를 가동한다. 피닉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 작전의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1단계. 우리의 모든 유령 계좌를 동원해 시장에 풀린 공매도 물량을 전부 흡수한다. 최태민이 던지는 족족 다 받아먹어. 단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두진 마. 마진콜 기준선 바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만 시켜. 놈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붓도록 유도하는 거다. 2단계. 김비서, 이제 때가 됐네. 제네시스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선별해둔 해외 유력 언론사 10곳에 동시 전송하게. 제네시스 포트폴리오. 그것은 강지훈이 지난 며칠간 아우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궁극의 방역 카드였다. 거기에는 오라 펩타이드 과혈을 넘어선 차세대 신물질에 대한 연구 데이터 세계 각국에 출원된 특허 서류 뭉치, 그리고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저명한 과학자들의 추천 영상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아우라가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테크 산업을 이끌어갈 잠룡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베리타스 외에 목줄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검찰총장 비서실 직통 메일로 보내게.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정의를 바라는 한 시민의 이름으로, 익명의 제보로. 그 파일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최태민이 저질러온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뇌물 공여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결정타였다. 모든 지시를 마친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한서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조금만 더 버텨.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 그는 낮 동안 자신의 또 다른 신분인 배달 기사로서의 삶을 떠올렸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의 명령 한마디에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이 아이러니. 하지만 그는 이 삶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보았다. 돈과 권력의 허상 뒤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밤은 깊어갔다. 시장은 문을 닫았고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는 폭락한 상태로 멈춰 있었다. 최태민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다. 내일 아침이면 한서연이 찾아와 자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 확신했다. 한서연은 꺼진 모니터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룻밤의 거대한 도박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한 남자,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는 평범한 배달기사 강지훈만이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금융시장이 다시 문을 열 때 세상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목격하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는 전원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증권사 객장과 온라인 주식 게시판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모두가 한 회사의 비극적인 종말을 예견하고 있었다. 어젯밤 시간 외 거래에서 기록한 폭락세는 오늘 아침 개장과 동시에 회사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처럼 보였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사무실에서 최태민은 여유롭게 시가를 입에 물고 통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앞 모니터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예상 체결가가 하한가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은행과 접촉해 아우라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엘레온 씨, 정각이 되면 저 가여운 여왕의 성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반면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이사실은 장례식장과도 같았다. 한서연은 밤을 샌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박 팀장과 몇몇 직원들의 얼굴에도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사랑했던 회사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오전 9시, 개장을 알리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예상대로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 1초 눈을 깜박이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마치 거대한 대매 수문이 열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 주문이 시장을 덮쳤다. 바하마, 스위스, 룩셈부르크. 전 세계에 조세 피난처에 거점을 둔 수십 개의 계좌에서 쏟아져 나온 자금은 최태민이 쏟아부은 공매도 물량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난밤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한 제네시스 포트폴리오의 위력이 아시아 시장을 강타했다. 블룸버그, 아우라 코스메틱 단순 화장품, 회사 아닌 차세대 바이오 기업, 미공개 파이프라인 가치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도. 로이터, 노벨상 수상자 아우라의 신기술에 인류의 노화를 멈출 혁명이라 극찬. 정부에 굶주려 있던 기관 투자자들과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락을 멈추고 90도로 꺾여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다. 플루스 10%, 50% 건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거래가 일시 정지되었다. 하지만 거래가 재개될 때마다 주가는 더욱 맹렬한 기세로 폭등했다. 최태민과 공매도 세력은 자신들이 파놓은 덫에 스스로 갇힌 신세가 되었다. 주식을 빌려서 팔았던 그들은 이제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사서 갚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이 주식을 사려고 할수록 주가는 더욱 미친 듯이 올라갔다. 전설로만 듣던 지옥의 쇼스 퀴즈가 현실이 된 것이다. 최태민의 사무실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여유롭던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자금 출처가 어디야? 대표님, 손실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표님, 2조 원입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파산합니다. 트레이더들의 비명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최태민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수화기를 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팔아 당장 다 팔아 손절해. 하지만 팔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오직 천문학적인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할 빚뿐이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사무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절망적인 침묵은 믿을 수 없다는 탄성으로 이내 뜨거운 눈물과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거렸다. 그녀의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회사는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었다. 모니터 속에서 아우라 코스메틱의 시가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조 단위의 가치가 더해졌다. 제목 그대로 그녀는 말 그대로 하룻밤에 수천억을 번 여왕이 되었다. 언론은 열광했다. 여왕의 귀환, 한서연 대표 최악의 위기에서 기적의 역전승. 기업 사냥꾼 최태민 한서연의 덫에 걸려 몰락. 그녀는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포식자를 자신의 지략으로 파멸시킨 여신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기자들은 그녀와의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회사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하지만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온전한 자신의 승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유령처럼 나타나 자신에게 길을 알려준 K가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K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감사함과 동시에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미칠 듯이 솟아올랐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도운 것일까? 그녀는 이 미스터리한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내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전쟁은 끝났다. TV 뉴스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속보. 베리타스 캐피탈 사상 최악의 숏 스퀴즈로 파산 위기. 긴급. 아우라의 기적. 배후의 미스터리 투자자. 미스터 K는 누구인가? 전 세계 금융계 주목, 단독, 검찰 주가 조작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베리타스 캐피탈 본사 압수수색. 강지훈의 마지막 한 수가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악당은 몰락했고 여주인공은 승리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 K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우라의 기적 이후 며칠이 흘렀다. 최태민은 몰락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자산은 동결되었으며 검찰의 수사망은 시시각각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때 금융계를 호령하던 포식자는 이제 언론의 조롱거리이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범죄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 더 큰 불타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에게 당한 것인가? 그는 한서연 혼자서 그런 완벽한 작전을 설계했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했다. 그녀의 배후에는 거대한 유령이 있었다. 그는 남은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그 유령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새로운 컨설턴트 계약 비밀회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완벽한 무결점. 그것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건 전후의 아우라 코스메틱 본사 건물 CCTV 영상을 전부 확보해 며칠 밤낮으로 돌려보았다. 뭔가 아주 사소하더라도 평소와 다른 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너무나도 사소해서 모두가 지나쳤던 하지만 그의 편집증적인 눈에만 포착된 하나의 단서. 바로 배달 기사였다. 똑같은 낡은 스쿠터, 똑같은 허름한 복장의 배달 기사가 이상하리만치. 중요한 순간마다 CCTV에 등장했다. 자신이 처음 한서연을 협박하던 날, 첫 번째 공매도 공격이 실패하던 날, 그리고 마지막 결전의 날 아침까지. 이놈이다. 최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말도 안 되는 추측이었지만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실마리였다. 그는 미친 듯이 그 배달 기색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유니폼에 적힌 배달 대행업체 이름을 단서로 협박과 회유를 동원해 마침내 그 배달 기사의 신상과 담당 구역을 알아냈다. 이름 강지훈, 주된 배달 구역 강남. 그 무렵 강지훈은 자신의 휴가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우라 코스메틱에 배달을 가기로 했다. 김 비서가 익명의 후원자 이름으로 보낸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위한 최고급 케이크와 샴페인이었다. 이제 배달기사 강지훈의 역할은 끝이었다. 그가 배달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내 오구나 내 놈이었어. 초췌하고 광기에 찬 몰골의 최태민이 달려와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내 놈, 평범한 배달부가 아니지. 누구냐? 넌 누가 시켰어? 한서연 그 계집이냐? 아니면 다른 놈이냐 말해. 최태민의 고함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마침 중요한 회의를 위해 건물을 나서던 한서연 역시 그 소동을 목격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강지훈은 최태민의 광기 어린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위처럼 침착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최태민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끝났어, 최태민.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가 최태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끝끝싸 아직 안 끊었어. 내 놈의 정체를 밝히고 이 모든 게 사기극이었다는 걸 세상에 폭로할 거다. 최태민이 강지훈의 멱살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스르륵 소리도 없이 칠흑같이 검고 육중한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들 옆에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완벽한 슈트 차림에 김 비서가 내렸다. 그의 손에는 지훈이 입을 최고급 코트가 들려 있었다. 김 비서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름한 배달기사 복장의 강지훈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제 그만 가시죠.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얼어붙었다. 최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손이 힘없이 강지훈의 팔에서 떨어져 나갔다. 경악과 불신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는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이 거짓골을 한 남자가 회장님, 대체 어느 회사에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이 정도의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전설 속의 투자사 아무도 실체를 본 적 없는 이클립스 캐피털. 그리고 그곳의 유령 같은 회장. 그 순간 최태민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서연 역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세단, 정중한 비서,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충격적인 단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항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배달기사의 그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눈빛, 그의 기묘한 등장 타이밍,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준 전능한 조력자 K. 이 모든 것이 낡은 재킷을 입은 저 한 남자에게로 수렴했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옆에 있던 벽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자신을 구원한 익명의 영웅이 매일 자신을 스쳐 지나가던 바로 그 초라한 배달 기사였다니. 강지훈은 최태민의 팔을 조용히 뿌리친 후 부서진 그를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는 김 비서에게로 몸을 돌렸다. 김 비서는 그의 배달 유니폼 위에 부드럽게 코트를 걸쳐주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최태민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차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시선이 길 건너편의 한서연과 마주쳤다. 그것은 그녀가 방금 깨달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짧지만 깊은 눈빛이었다. 세단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출발했다. 그 자리에는 완전히 망가진 채 넋을 잃은 최태민과 수군거리는 구경꾼들. 그리고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한서연만이 남겨졌다. 마침내 비밀의 장막이 걷혔다. 몇 주가 흘렀다.
서울의 가을은 깊어졌고 금융시장의 광풍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최태민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강지훈이 넘긴 베리타스의 목줄 파일은 검찰에게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그의 몰락은 시장에 만연했던 탐욕과 부패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반면 아우라 코스메틱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기적의 여왕, 한서연의 지휘 아래 회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강지훈의 제네시스 포트폴리오 덕분에 세계적인 투자 펀드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제안해왔고 아우라의 기술력은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 사무실은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찼고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불안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서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이 되었다.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공식적인 초대장을 한 통 보냈다. 수신인은 배달기사 강지훈도 미스터리한 K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클립스 캐피털 회장 강지훈 귀하에게 보내는 정중한 초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구원받은 피해자가 아닌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만나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시끄러운 도심에서 벗어난 북악산이 보이는 조용한 한옥 갤러리의 개인실이었다. 한서연이 먼저 도착해 차를 마시며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낡은 배달 재킷 대신 과시적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몸에 맞는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조용한 권위 그 자체였다. 한서연 역시 성공한 CEO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하지만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기이했던 만남들을 떠올리면 당연한 일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회사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하지만 단순히 저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제게 상어들로 가득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주신 게 아니라 직접 상어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가식 없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저었다. 과찬이십니다, 한 대표님.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그저 오만한 포식자가 눈에 거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아우라 코스메틱을 알아갈수록 저는 제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돈이 돈을 낳는 이 금융계의 허상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 가장 평범한 삶 속으로 도망쳤던 겁니다. 그러다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약삭빠른 투기가 아닌 진정한 가치와 혁신에 대한 믿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용기. 대표님은 제게 아직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가치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고백에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어색함이 녹아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업의 철학 리더의 책임, 그리고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놀랍게도 그들은 모든 면에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한서연이 먼저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청한 것은 단지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클립스 캐피털의 자본과 전략적인 통찰력, 그리고 아우라 코스메틱의 기술력과 비전. 우리가 함께한다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한서연이 던지는 또 다른 승부수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제안이었다. 강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그녀가 처음 보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배달기사의 무심한 표정도 투자자의 차가운 얼굴도 아닌 한 남자 강지훈의 진짜 미소였다. 한 대표님, 그건 제가 올해 들은 투자 제안 중에 가장 유망한 제안이군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한서연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히 수조 원짜리 비즈니스 계약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와 존중으로 맺어진 동등한 두 파트너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전설의 시작일 뿐이었다. 박소희는 익숙하게 청소 카트를 밀며 방금 전까지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남자들이 머물렀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이 6성급 호텔 제니스에서 그녀 같은 청소 노동자는 가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있어도 없는 존재 보여도 보이지 않는 존재. 룸서비스 직원들이 와인잔과 접시들을 치워나가는 동안 소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일은 언제나 똑같았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흐트러진 쿠션을 바로잡는 것.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병적으로 꼼꼼했다.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그녀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응접실의 작은 휴지통을 비우기 위해 다가갔다. 그 안에는 구겨진 냅킨과 시각공초 따위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 사이에 다른 종이와는 재질이 달라 보이는 작게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다. 호텔의 공식적인 메모지가 아니었다. 훨씬 더 두껍고 질 좋은 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다른 쓰레기와 함께 봉투에 쓸어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희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낙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육각형의 화학구조식 일부처럼 보이는 그림. 그 옆에는 알파벳과 숫자가 뒤섞인 시그웨73 같은 기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쓴 듯한 이견 0.05%라는 숫자와 퍼센트 기호가 있었다. 화학. 그녀가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상한 패턴과 숫자를 사진처럼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 호텔의 부사장이 왜 이런 화학식 같은 것을 개인 휴지통에 버렸을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메모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녀는 종이 조각을 다시 구겨서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으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아주 작은 반항심 같은 것이었다. 늘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아주 작은 반항.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을 빠르게 촬영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흐릿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는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저장하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종이 조각을 구겨 쓰레기 봉투 안에 던져 넣었다. 그녀가 막 청소를 마치고 스위트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잊은 물건이라도 있는 듯 이동욱 부사장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청소 카트 옆에 서 있는
소희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복도의 벽이나 바닥의 카펫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농도를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말이야. 0.01%라도 오차가 생기면 모든 게 끝장이야. 알아들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소희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으며 그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그날의 힘든 업무가 모두 끝났다. 지하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소희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다른 직원들은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섞이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아까 찍었던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흐릿한 사진 속에 정체불명의 화학식. 그것은 여전히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림 조각일 뿐이었다. 내가 왜 이런 걸 찍었을까? 그냥 지워버리자. 그녀는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가 다시 한번 망설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작은 종이 조각이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제니스 호텔의 타피스트리, 어딘가에 풀려있는 아주 작은 시로라기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로라기를 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오직 그녀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텅 빈 눈으로 휴게실의 낡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단한 일상은 내일도 똑같이 반복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가 무심코 주운 이 작은 퍼즐 조각 하나가 앞으로 그녀의 삶과 이 호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소희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 정체불명의 화학식 사진은 그저 기묘한 해프닝의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이라고 그냥 잊어버리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범한 청소부로 남겨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거대한 호텔이 고요함에 잠겨갈 무렵 소희는 로비 라운지에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라운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아직 퇴근하지 않은 이동욱 부사장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희는 직감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거대한 관상용 화분 뒤에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거리가 멀어 모든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날카로운 몇 개의 단어들이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수질 검사 주기. 최종 단계에서는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낯선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작은 유리병 하나를 이 부사장에게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남자가 라운지를 빠져나갈 때 그의 서류 가방에 박힌 로고가 소희의 시야에 들어왔다. 태영 화학, 태영 케미컬스. 제니스 호텔의 공식 스파용품 납품업체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다. 부사장이 경쟁사 사람과 한밤중에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수질 검사 최종 단계 같은 알 수 없는 단어들. 소희의 머릿속에 두 번째 퍼즐 조각이 던져졌다. 세 번째 조각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학자인 안 박사가 호텔에 투숙했다. 소희는 운 좋게도 그가 묵는 스위트룸의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가 학회 참석차 방을 비운 사이 소희는 여느 때처럼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거대한 지질 단면도가 펼쳐져 있었다. 소희는 청소를 하다 말고 그 지도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것은 바로 이 제니스 호텔이 서 있는 땅의 단면도였다. 지하 안반층의 구조, 그리고 호텔의 자랑인 온천 스파의 원천이 되는 지하 깊은 곳에 온천 수맥의 흐름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불안정한 단층선 지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몇 군데의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와의 지질학자가 이 호텔의 지하 구조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보통의 손님이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호텔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그녀의 머리는 또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와 붉은 X 표시가 된 위치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각. 그것은 이 부사장이 자주 사용하는 작은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다. 쓰레기통 옆 카펫 위에 떨어져 있던 유심 SIM 카드였다. 누군가 급하게 버리려다 실수한 듯했다. 선불폰에나 사용될 법한 익명의 유심 카드. 누군가 반으로 부러뜨려 놓았지만 소희는 그 두 조각을 몰래 주머니에 챙겼다. 이것 역시 이 최고급 호텔의 회의실 바닥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날 밤 소희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 자신이 모았던 퍼즐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해보기 시작했다. 찢어진 종이에 적혀있던 정체불명의 화학식 0.205%, 경쟁사 화학회사 직원과 이동욱 부사장의 비밀 회동, 수질 검사 최종 단계, 호텔 지하에 온천 수맥과 불안정한 단층선이 표시된 기밀 지도, 반으로 부러진 익명의 유심 카드. 이 네 개의 조각들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였다. 마치 서로 다른 네 개의 퍼즐 상자에서 꺼내온 조각들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동욱 부사장이 있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녀의 소심한 마음은 그만둬.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다치기만 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또 다른 마음은 만약 이대로 눈을 감았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부러진 유심 카드와 낮에 기억을 더듬어 그려두었던 지도의 약도,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화학식 사진을 꺼내보았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쓰레기나 의미 없는 그림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이것들은 어쩌면 거대한 폭탄의 부품들처럼 보였다. 어떤 폭탄인지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부품들을 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오직 그녀뿐이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청소부 박소희.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호텔이 품고 있는 위험한 비밀의 유일한 파수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유하던 제니스 호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불만 사항에서부터였다. 호텔의 VIP 고객 몇몇이 객실의 개인 자쿠지 욕조를 사용한 후 피부에 가벼운 발진이 생겼다며 컴플레인을 제기했다. 처음 호텔 경영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고객의 피부가 유난히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혹은 새로 바꾼 입욕제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호텔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핵심 자산인 지하 1층의 제니스 온천 스파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가벼운 발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 그리고 물에서 아주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는 증언들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호텔의 온라인 리뷰 게시판은 성난 고객들의 불만 글로 도배되었고, 몇몇 파워 블로거들은 6성급 제니스 호텔 수질 오염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했다. 완벽함을 자랑하던 제니스 호텔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현진우 회장은 격노했다.
그는 즉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호텔의 기술팀과 수질관리팀, 그리고 공식 온천 용품 납품업체까지 모두 불려왔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수십 번의 수질 검사가 이루어졌고 온천수가 흐르는 모든 배관을 점검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했다. 그들은 물에서 기존의 어떤 오염 물질과도 다른 정체불명의 유기화합물을 미량 검출해냈다. 기술팀장은 현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출된 화합물은 그 농도가 0.115% 미만으로 극히 미미해서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온천수에 유입되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외부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될 만한 경로도 없었다. 호텔의 전문가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박소희는 직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소문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수질오염, 원인 불명, 그리고 0.0005%.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일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그날 이동욱 부사장의 휴지통에서 발견했던 찢어진 종이 조각 사진을 확인했다. 그곳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체불명의 화학구조식,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휘갈겨 쓴 숫자. 시건치 0.005%.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각 찢어진 종이에 있던 화학식과 농도. 이것은 지금 호텔의 온천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로 그 물질이었다. 두 번째 조각 이동욱 부사장이 경쟁사인 태영화학의 직원과 비밀리에 만나고 수질 검사 주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은 유리병을 건네봤던 모습. 세 번째 조각 지질학자의 방에서 보았던 호텔 지하의 온천 수맥 지도. 그리고 불안정한 단층선이라고 표시된 호텔의 공식적인 배관 시스템 밖에서 온천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경로. 네 번째 조각 누군가와 비밀리에 통화하기 위해 사용했을 반으로 부러진 익명의 유심 카드.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고의적인 사보타게 행위다. 이동욱 부사장. 그가 호텔의 심장인 온천 스파를 아주 미량에 추적하기 어려운 화학물질로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호텔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 경쟁사인 태영화학의 모기업이 헐값에 호텔을 인수합병하도록 만드는 것. 소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악랄한 음모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밀의 파수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가 가진 증거라고는 흐릿한 사진 한 장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그녀의 이론뿐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호텔 내부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누가 이동욱 부사장의 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작은 자취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음모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책임감이었다.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눈을 감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 호텔은 무너질 것이고 악은 승리할 것이다.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만은 확실히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청소부 박소희. 그녀는 이제 보이지 않는 탐정이 되어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향해 홀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박소희는 더 이상 이론만으로 이 음모를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동욱 부사장을 그의 범죄 현장에서 직접 잡아낼 증거.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호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독극물 투입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선 이 부사장의 주변 인물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첫 번째 인물은 야간 근무조의 보안요원 김 씨였다. 그는 유독 호텔의 지하층과 기계실 주변을 자주 순찰했고 최근에는 자신의 월급 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소희는 청소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김 요원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김형,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시계도 새로 뽑고 말이야. 허허, 그냥 부업으로 보너스가 좀 생겨서. 곧 마지막 한 탕만 더 하면 이 지긋지긋한 야간 근무도 끝낼 수 있을 거야. 마지막 한 탕. 소희는 그 단어를 자신의 머릿속에 새겼다. 김 요원이 이 부사장의 공범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목표는 범죄 현장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질학자의 방에서 봤던 지도를 떠올렸다. 불안정한 단층선이라고 표시된 곳, 호텔의 공식적인 배관망을 우회하여 외부에서 온천 수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 그곳은 바로 호텔의 가장 깊은 곳. 일반 직원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하 3층의 지열 발전, 설비실 근처일 터였다.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시설관리팀의 게시판에 지하 3층 환풍구 전기 청소 작업 공고가 붙은 것이다. 아무도 가기 싫어 하는 가장 힘들고 더러운 작업이었다. 소희는 자신의 담당 구역장인 한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일부러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장님, 제가 요즘 실수가 잦아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번 지하 3층 환풍구 청소 작업 제가 맡아서 하면 안 될까요? 한 여사는 귀찮은 일을 알아서 맡겠다는 그녀가 기특하다는 듯 흔쾌히 허락했다. 마침내 소희는 합법적으로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하 3층은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둡고 습하고 거대한 기계들이 내뿜는 소음과 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정말로 환풍구를 청소하는 척하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지도를 따라 가장 깊고 후미진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거대한 지열 펌프 뒤편 낡은 장비들로 가려진 좁은 서비스 터널.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 정체불명의 소형 펌프와 온천 원수관에 직접 연결된 가는 호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태영화학의 로고가 찍힌 빈 약품통 여러 개와 아직 내용물이 남아있는 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완벽한 범죄 현장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터널 입구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와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요원이었다. 이봐, 이쪽 맞아.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배달 물건 여기에 두면 되는 거지. 맞아. 곧 있을 국제 행사 날 이걸 터뜨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호텔은 끝장나고 우리는 거액을 챙기는 거지. 소희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낡은 파이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김요원과 또 다른 남자가 그녀가 숨어있는 곳 바로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 청소부 아줌마 말이야. 부사장님이 계속 신경 쓰인다고 하시던데. 김요원의 목소리였다. 그냥 좀 어리숙한 아줌마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일 끝나면 조용히 처리해야 할지도 몰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까.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소희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이 호텔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 것이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이제 거대한 음모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소희는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았다.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호텔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임원진 명단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다. 현진우 회장. 그녀는 회장의 비서실 공식 이메일 주소를 자신의 노트에 적었다. 그녀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증거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곳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 그녀의 조용했던 수사는 끝났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더 위험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박소희가 자신을 노리는 위협을 감지하고 행동을 결심했을 때 호텔 제니스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아시아 글로벌 서밋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과 수백 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국가적인 행사였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제니스 호텔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였다. 소희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김요원과 그 남자가 말했던 마지막 한탕, 즉 이동욱 부사장의 마지막 승부수일 것이라고. 그는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에서 호텔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혀 현진우 회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단서를 수집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화학식 사진, 지하 수맥지도 스케치 비밀 회동에 대한 증언, 그리고 지하 3층의 오염 현장 사진을 현진우 회장에게 직접 전달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현 회장은 언제나 이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이 부사장의 손에 모든 증거를 빼앗기고 자신은 정신 나간 스토커로 몰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호텔의 구조와 사람들의 동선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 위에 펼쳐놓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현 회장이 매일 밤 11시가 되면 모든 업무를 마치고 호텔 최상층에 있는 개인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특별한 마스터 키카드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호텔 내의 유일한 성역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바로 그 서재에 증거를 남겨두고 오는 것이었다. 문제는 마스터 키카드였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 카드를 소지한 단 한 사람, 바로 현 회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 실장, 즉 보안 실장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밋 전날 밤 그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호텔의 다른 층에서 일부러 배수관을 막아 작은 침수 소동을 일으켰다. 모든 직원들과 보안팀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린 사이 그녀는 조 실장의 사무실로 잠입했다.
그녀는 그가 외투를 의자에 벗어두고 나간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외투 주머니에서 그의 키카드를 꺼내 자신이 미리 준비한 소형 RFID 복제 장치로 단 몇 초 만에 데이터를 복제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침착했다. 마침내 그녀는 금단의 구역으로 향할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직원용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무도 없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복제한 카드를 리더기에 대자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 전용 복도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최상층의 복도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소리조차 죽이며 현 회장의 개인 서재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만능 열쇠 세트를 꺼냈다. 가난했던 시절 그녀는 고장난 문을 고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다. 그때 서러웠던 기억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 것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고풍스러운 책 냄새와 현 회장 특유의 옅은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와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적은 손편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 액자가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의 현진우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와 함께 서 있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 그 소녀는 바로 그녀 자신 박소희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여인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 바로 이 제니스 호텔의 직원이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소희는 그저 운이 나빴던 사고라고만 생각해왔다.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현 회장이 과거 자신들의 집에 가끔 찾아와 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가 고아원에 있던 자신을 남몰래 후원해 주었던 사실. 그리고 자신이 왜 유독 이 호텔에 집착하며 일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쩌면 어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그녀 자신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더욱 굳은 결심으로 USB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막 서재를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딩동, 복도 저편에서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진우 회장이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소희에게는 피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재 옆에 딸린 작은 휴게실의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서재 문이 열리고 현 회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정체불명의 봉투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커튼 뒤에서 소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폭탄은 전달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커튼 뒤에서 박소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현진우 회장에게 들릴까봐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의 작은 틈새로 현 회장이 자신이 놓고 온 봉투를 집어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그는 먼저 손으로 쓴 편지를 읽었다. 그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소희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들이 떠올랐다. 지하 3층의 비밀스러운 오염 장치,
태영화학의 로고가 박힌 약품통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화학식. 현 회장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호텔이 그가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의 손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사진을 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가장 아꼈던 후배 직원이자 친구였던 한 여인, 그리고 그녀의 어린 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그는 사진 속에 어린 소녀와 이 모든 증거를 가져온 박소희라는 이름의 청소부를 연결시켰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어렸다. 그는 편지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았다. 오늘 밤 서민 만찬회 중에 마지막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만찬회는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거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자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냉정해지는 법이었다. 그는 즉시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그의 절대적인 충복 조 실장에게였다. 조 실장, 지금 당장 지하 3층 지열 발전 설비실로 가게.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봉쇄하고 내가 갈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도 내보내지도 말게. 두 번째 전화는 만찬회가 열리고 있는 연 회장의 메인 통제실로였다. 그는 직원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덫은 놓아졌다. 화려한 연 회장.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과 VIP들이 모여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동욱 부사장은 완벽한 주인의 모습으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곧 그의 부하가 지하에서 마지막 선물을 온천수 라인에 투입할 터였다. 그러면 이 화려한 호텔은 회복 불가능한 오명을 쓰게 되고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될 터였다. 그가 축배를 제의하기 위해 무대로 올라가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 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 켜지더니 호텔 홍보 영상 대신 낯선 지하실의 CCTV 화면을 비추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조 실장과 보안 팀원들이 정체불명의 펌프 장치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현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이동욱 부사장, 지금 이게 뭔지 여기 계신 모든 귀빈들 앞에서 설명해 보시지. 이동욱 부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현 회장이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개인 서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화면은 바뀌어 소희가 찍었던 증거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학식 약품통, 그리고 그가 태영화학의 남자와 비밀리에 만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이건 모함이야. 누가 나를. 그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주변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배신자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연 회장은 통제된 혼란에 휩싸였다. 현 회장은 무대에 올라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호텔 내부 보안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즉시 조치했다고 발표하며 손님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리더십과 호텔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바꾸어 버렸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현 회장은 조 실장과 함께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도 없는 서재의 커튼 앞으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도 괜찮네, 소희 양. 커튼이 조용히 걷히고 그 뒤에서 떨고 있는 박소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영웅을 바라보는 고마움과 지켜주지 못했던 옛 친구의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자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걸세. 그의 따뜻한 말에 소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호텔에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을 붕괴 직전에서 구해낸 유일한 수호자였다. 위험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와 현 회장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시아 글로벌 서밋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밤 연회장에서 있었던 소동은 호텔 내부의 긴급 보안 시스템 점검으로 알려졌고 대중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동욱 부사장과 그의 공범들은 그날 밤 조용히 사직 처리되었다. 실제로는 국정원의 비밀 부서로 넘겨져 기업 스파이 및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 미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제국은 소리 소문도 없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며칠 후 현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박소희를 다시 불렀다. 더 이상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분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현 회장은 그녀 앞에 거액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소희 양 이 호텔을 구해준 것에 대한 나의 작은 성의일세. 이걸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지만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현 회장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똑 닮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그가 젊은 시절 소희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소희 양 어머니는 단순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닐세. 현 회장은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과거에도 지금의 양 회장처럼 호텔을 노리는 다른 경쟁 세력이 있었다. 당시 시설 관리팀에서 일하던 소희의 어머니는 우연히 그들의 사보타주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사실을 폭로하기 직전 호텔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추락 사고를 당했다. 모든 것이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현 회장은 그것이 명백한 살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도 힘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자네 어머니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그런데 이제 자네가 나를 그리고 이 호텔을 그리고 자네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준 셈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희 역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자네를 청소부로 일하게 할 수 없네. 현 회장이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자네를 갑자기 임원 자리에 앉힐 수도 없겠지. 자네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을 테니. 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래서 자네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네. 품질 위험 평가팀. 이 팀은 호텔의 모든 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시설의 안전 서비스의 질, 그리고 직원들의 내부 비리까지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오직 내게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조직이 될 걸세. 그는 소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박소희 팀장, 자네의 그 남다른 관찰력과 정직함 그리고 침착함이 이 호텔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걸세. 이 호텔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어주게. 소희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자 어머니의 못다한 일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호텔 제니스는 이전보다 더 안정되고 활기찬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호텔 안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직원들 사이에서만 쉬쉬하며 이야기되는 회장 직속 유령팀에 대한 소문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직원처럼 보이지만 호텔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아주 작은 비리나 위험 요소도 찾아내어 뿌리 뽑는다는 소문. 그 소문의 주인공 박소희 팀장은 더 이상 낡고 회색 비친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호텔 구석구석을 살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호텔 로비를 순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한 신입 청소 직원이 손님에게 무시당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신입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아무 말 없이 따뜻하고 격려가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갔다. 호텔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성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하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성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모두 아우르며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가치를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였다.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는 이 호텔의 새로운 심장이자 영혼이 되어가고 있었다.